오늘은 2020년도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경제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을 경제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두뇌가 뛰어난 천재들만 취직하는 은행이 있어요. 어떤 은행일까요?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직원을 2% 감축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 6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6만 명의 2%면은 대략 한 1200명 정도 되겠네요. 아주 우수한 1200명의 모건 스탠리의 자원들이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도 경제가 좋아져서요? 아니요. 그들은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지속적인 무역 긴장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원인을 받아서 세계 경기가 장기적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행동은 이미 전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리하게 봐야 되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세계적인 3조 현상 충격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인원부터 줄이는 겁니다. 3조 현상 아시죠?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1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이 세계 최초로 3조 현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것을 제피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일본화라는 말인데 이게 일본에서만 아니라 유럽, 호주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10년 동안 이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로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고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낮추고 자산 매입하고 금융 완화 정책 펼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02%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 국채를 사면 이자는 못 받고 오히려 손해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산책길처럼 깜깜한 거죠. 가끔 빛이 보일 뿐이고 깜깜한 거죠. 지금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흑암이 더 크죠. 빛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세계적인 상황 말입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이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어떨까요? 독일은 2019년도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0.1%, 그리고 국채 금리가 0.3%대로 추락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 유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번지고 있죠. 아시아의 부자 국가는 호주 아닙니까? 호주가 영국령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 영향을 받는 거죠. 호주의 기준 금리도 떨어집니다.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0.7%인가 0.75%인가 그렇게 떨어졌죠. 야,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럼 미국 어떨까요? 트럼프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 다니면서 비싼 무기를 많이 사라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방위비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지금 목을 조르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방보다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코가 석자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3조 현상으로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에 빠지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의 일더 커브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이 있잖아요. 수익률 곡선을 보면 이미 미국이 장기 불황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2%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2% 미만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년도 세계경제를 이렇게 전망했어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거라는 거죠. 이 단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너무 낙관론으로 전망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주요 선진국은 2019년도에 이어서 성장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장하기보다는 성장이 멎을 것이다 또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유로 지역과 영국은 2019년도보다 다소 떨어진 1%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영향을 주는 독일의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말했던 것은 중국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다는 것과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들은 2019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론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은 둔화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들이 보합세 또는 그 이상 높은 성장세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다른 신흥국들의 성장을 크게 꺾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지금 큰 대세는 비관적입니다. 세계 경제가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 흐름에 몸살을 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력한 학자는 내년 봄에 IMF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모릅니다. 외국에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일본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 부채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국가부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시대에 장기 직면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 통합도 하고 경기 부양도 하고 무역도 열심히 개척하는, 그리고 아시아의 그 용두사미가 아니라 아시아의 리드 국가로, 그리고 세계 글로벌 리드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모작 김용진이었습니다.